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제가 목동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중학교 생활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학생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중1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달라지는 국어 용어 정리입니다. 글의 종류, 글의 구성, 문장의 종류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공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으로 글의 양이 많아집니다. 지문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한 요소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는 겁니다. 독해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국어 하위 영역별로 나눠서 배웁니다. 그래서 2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세 번째는 전문적인 용어, 낯선 용어와 개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공부에서의 차이는 전문 용어와 낯선 개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와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답안지 막힌 연습과 시간 조절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이후부터는 시험을 볼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OMR 카드라는 걸 줍니다. OMR 카드는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시험 문제를 풀고 그 답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색칠을 하면서 다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겨 적은 OMR 카드 답안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맞은 답인지 틀린 답인지 채점이 되어서 데이터로 출력이 됩니다. 사실상 45분 동안 시험을 보지만 그 45분 안에는 OMR 카드 답안지 마킹을 하는 시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학교에서 국어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의 종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노래글이라는 걸 배웁니다. 노래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형식에 따라 운율이 드러나도록 쓴 글을 말합니다. 그 용어가 중학교에서는 운문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운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그 운율 있죠? 운율의 운을 얘기합니다. 이 운율은 다른 문학 장르에서는 없고 시의 장르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문학 장르들과의 차이점이죠. 이러한 운율의 운과 글을 문, 글이다 라는 의미의 한자 문을 합쳐서 운문이라는 용어로 쓴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줄글이라는 용어로 배웠을 겁니다. 줄글이라고 함은 운율이 드러나지 않는 자유로 문장으로 쓴 글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중학교를 가면 산문이라고 배웁니다.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예요. 문자가 그럴 문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글이라는 거야. 그럼 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글이 길게 쭉 막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쭉 써져 있는 글을 보면 글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문장일까요? 바로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서 흩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흩어진 산자를 써서 산문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생활문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 생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일정한 형식 없이 쓴 산문 형식의 글을 생활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학교에 올라가면 수필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극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목적으로 쓴 연극의 대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학교로 올라가면 희곡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설명하는 글이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지식이나 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것을 줄여서 설명문이라고 용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주장하는 글이라고 배웠어요. 독자를 설득시키기 위해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글이라고 배웠다면 중학교 때는 이것을 논설문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글의 구성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볼 텐데요. 초등학교 때는 중심생각이라는 말로 배워요. 이 중심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글쓴이가 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로 올라가면 주제라는 걸로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글감이라는 말로 배워요. 이 글감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글의 재료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를 중학교에 올라가면 소재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배웁니다. 세 번째는 중심 글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제재라는 용어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중심낱말이라고 배웠어요. 이 중심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중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라는 의미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핵심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부릅니다. 이렇게 중학교에서 달라지는 용어에 대한 정리만 제대로 돼도 중학교 국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풀이하는 문장이라는 것은 말하는 이가 사실이나 생각을 단순히 드러내는 문장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중학교에 가면 평서문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묻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문장을 묻는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중학교에 가면 의문문이라는 용어로 배웁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때는 시키는 문장이라고 배웠어요. 이 시키는 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한테 무언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이 시키는 문장을 중학교에 가면 명령문으로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는 권유하는 문장이라고 배우는데요. 권유하는 문장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권유하는 문장을 중학교에 가면 성유문이라는 용어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기쁨, 슬픔, 놀람, 감동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을 감탄하는 문장으로 배우는데요. 이것이 중학교 때 올라가면 감탄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법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낮자라는 말로 배웠을 겁니다. 이 낮자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쉽게 말해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학교에 가면 음운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배웁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소리마디라는 걸로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를 소리마디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마디를 중학교에 올라가면 음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낱말이라는 말로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지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인데요. 이것을 중학교에 올라가면 단어라는 말로 배웁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때는 이어주는 말이라는 걸로 배웠는데요. 이어주는 말이란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학교 때는 접속어로 배웁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말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신 사용하는 말을 지시하는 말로 배우는데요. 이것을 중학교 올라가면 지시어라는 용어로 배웁니다. 다음으로 흉내내는 말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 흉내내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로 초등학교 때는 배우는데요. 이것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의성어로 배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은 초등학교 때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것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의태어로 배웁니다. 마지막 순서로 중학생 국어 공부 방향의 코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법을 배울 때 아주 장황하고 말이 긴 그런 말들은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항상 말이 긴 거는 결론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명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돕고자 중학교 국어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간단 명료하게 세 줄로 딱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코드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생 국어 공부 방향은 첫 번째로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하여 재심과 선택지 비교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것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달라지는 국어 용어 정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는 학교의 학생이든 시험을 안 보는 학교의 학생이든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반드시 알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국어 공부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제대로 알아도 국어 개념의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